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본 방송은 한 구독자분의 질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을 제가 이해한 대로 대략 정리하여 올리자면 코로나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CBDC의 등장, 아시아판 미니 나토의 출범 등과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이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질문은 결국 이 이벤트들의 발생이 그저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면 상호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등의 질문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본 채널의 핵심입니다. 지금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이벤트들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맥락에 수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과 맥락을 밝힘과 동시에 이 목적과 맥락이 각 사건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혀야 현재의 상황이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문제는 설명 방식인데 세계 전체상을 하나의 맥락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 방식은 부득이 위에서 아래로, 즉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현실에 대한 즉답 이전에 다소 개념적인 설명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소 따분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탑다운으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들의 목적과 맥락은 결국 그레이트 리셋으로 수렴됩니다. 너무 뻔한 결론인가요? 예, 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레이트 리셋은 이미 유행이 끝난 음모론이라거나 너무 진부한 대답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레이트 리셋은 결코 유행이 끝난 음모론도 아니고 진부하지도 않습니다. 우선 그레이트 리셋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태원이나 전라북도 새만금의 잼버리 파행에서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그레이트 리셋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진부하거나 유행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요즘 언론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아서 잊혀진 유행어처럼 되어버렸지만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현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에서 보시듯이 이번 편에는 그레이트 리셋의 큰 그림만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소 따분한 이야기가 될 듯해서 시청률도 높지 않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방송 전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레이트 리셋을 음모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자 합니다. 음모론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레이트 리셋의 공식적인 주창자는 세계경제포럼을 이끄는 클라우스 슈밥이며 역시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공공연한 국제단체를 배경으로 2020년에 공식적으로 주창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세계경제포럼 공식 홈페이지의 한 부분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공식 홈페이지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이 버젓이 올라와 있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레이트 리셋은 202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2021년 세계경제포럼 연례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보스 포럼이죠. 세계 주요 정책의 수장 및 기타 리더들의 회합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서도 새해 벽두마다 관련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은 1971년에 설립된 꽤 역사가 깊은 단체입니다. 게다가 은밀히 활동하는 단체도 아니죠. 물론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누구도 잘 모르지만 말입니다. 참고로 2022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또 하나의 전환점에 놓인 역사였습니다.
2021년 부각된 그레이트 리셋과 일맥상통하네요. 화면은 2022년 다보스 포럼에 대한 타임지 기사입니다. 그리고 해당 포럼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요 의제로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암시이죠. 해당 전쟁은 수많은 무력 분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관련하여 Great Reset Initiative라는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6월에 발족했는데 당시 영국의 찰스 황태자, 즉 현재의 영국 국왕이 해당 프로젝트에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영국 국왕이 선언한 그레이트 리셋이니 그레이트 리셋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죠. 심지어는 이주열 한국은행장도 2021년 신년사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언급했을 정도이니 더 이상 그레이트 리셋을 음모론으로 보는 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이죠. 2021년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개념에 있어 특이한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이전 다보스 포럼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언급하기 이전까지는 분명히 그레이트 리셋은 음모론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시온 의정서 등의 이름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음모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가 음모론의 일부가 된 시점은 거의 2020년쯤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개념이죠. 말하자면 길고도 긴 음모론의 역사와 비교하자면 그레이트 리셋은 음모론이라고 부르기에도 다소 어색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갑작스럽게 사라졌죠. 그레이트 리셋 개념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퇴장에 대해서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의 전세계 검색 빈도수에 대한 구글 트렌드의 시계열 그래프를 직접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쯤부터 갑작스럽게 검색 빈도가 늘다가 2021년 초에 피크를 찍고 급격히 검색 빈도가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관심 밖의 용어가 되었죠. 2020년이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한창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던 시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2020년 즈음부터 코로나와 함께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용어가 소위 음모론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다가 놀랍게도 2021년에 다보스 포럼의 공식 어젠다가 되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해당 개념이 공식화되면서 해당 용어가 음모론의 영역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부각되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용어가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면서 해당 용어의 존재감이 오히려 갑작스럽게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매우 신기한 현상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초기에는 음모론이나 카더라 뉴스로 모욕과 경멸을 당하면서 오히려 관심을 받던 개념이 주류 언론과 전 세계 지도급 인사들의 모임에서 공인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렇게 공식화되어 메인스트림의 영역에서 부각되자마자 오히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대중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대중들은 주류 언론이 계속 떠들면서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바로 망각합니다. 주류 언론이 대중들을 다루는 프로파간다 방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와중에 그레이트 리셋 이니셔티브라는 공식 프로젝트의 출범 계기가 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가 남긴 경제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레이트 리셋은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레이트 리셋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용어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네이버 영안사전에서 리셋의 뜻을 찾으면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타동사로는
기기 조종 장치 등의 시간, 숫자 등을 다시 맞추다, 다시 제자리에 넣다 또는 고정시키다. 여기서 다시 맞춘다 또는 다시 제자리에 넣는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여 바르게 맞춘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현재 상태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암시도 있는 것이겠죠. 예문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겠죠? 그리고 리셋이라는 말은 외래어가 되어 국어사전에도 나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그 개념을 찾아보면 화면에 나타난 대로 기기들을 초기 상태나 0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아래에 연관 단어로 소거, 지우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어사전에서는 리셋이 기기를 초기화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소거하는 것까지 연관시켜 설명하는 듯합니다. 흔히 추측하는 바대로 그레이트 리셋에서 그레이트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리셋의 규모가 우리 세상 전체, 즉 전 지구적 규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따라 리셋의 의미가 소거 지우기와 연관된다면 그레이트 리셋에는 전 지구적 규모의 소거나 지우기가 연관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국어사전에서 리셋을 기술용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흔히 리셋이라는 단어를 보면 PC를 리셋한다는 표현을 떠올리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리셋의 리셋도 마치 PC를 리셋할 때의 리셋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세계경제포럼의 홈페이지에는 그레이트 리셋과 관련해서 화면과 같은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리셋 버튼의 그림이죠. 그리고 Push to reset the world 라고 적혀 있습니다. 눌러서 세계를 리셋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PC를 리셋한다고 말할 때의 리셋으로 그레이트 리셋을 이해하는 것도 비교적 적절한 이해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트 리셋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PC의 리셋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우리는 왜, 어떠한 경우에 PC를 리셋할까요? 그 무서운 MS 윈도우에 블루스크린이란 것이 있습니다. 블루스크린이란 윈도우 기반 PC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즉, 윈도우의 오류로 인해 시스템이 크래시가 나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 화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가 나타난 화면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블루스크린 자체는 오류라기보다는 오류에 대한 원인을 알려주는 알림 메시지이지만 여하튼 블루스크린 뜨면 우리는 일단 상당한 충격을 받죠. 그래서 영어로는 Blue Screen of Death, 약자로 BSOD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블루스크린이란 뜻이죠. 물론 요즘에는 윈도우가 개선되어서 블루스크린의 발생 빈도가 과거보다 훨씬 낮지만 과거에는 꽤 자주 블루스크린이 떠서 작성 중인 문서를 많이들 날렸죠. 대부분의 경험에서는 PC 모니터에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PC가 프리즈되면 갖가지 해결 방법을 모색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작성 중인 문서를 날릴 뿐만 아니라 PC 하드웨어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다소 꺼려지는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PC의 오작동에 대한 최후 중의 최후의 수단으로 리셋보다 더 극단적인 방안으로는 전원을 내리거나 PC를 포맷하거나 심지어는 발로 차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PC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말하자면 PC를 교체할 수준까지 PC가 망가지지 않았다면 가장 정상적인 상황에서 PC를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PC의 리셋입니다. 포맷을 제외하면 말이죠. 말하자면 Great Reset이라는 개념은 현재 인류 문명에 블루 스크린이 떴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인류 문명이 오작동 중이라서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인류의 사회 시스템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거의 강제적인 일시정지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류의 문명과 사회가 진실로 강제적인 일시정지 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미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트 리셋의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사안의 기본 개념을 처음 설명할 때에는 그 개념의 긍정적인 측면 또는 당위론이 먼저 부각되기 마련입니다. 해당 사안이 실제로 어떠한 부작용이 있든지 혹은 어떠한 숨은 어젠다가 있든지 간에 그 개념에 대한 최소한의 당위론 또는 긍정적인 허울이 없다면 해당 사안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겠죠. 그 최소한의 당위론 또는 허울을 설명하는 기회가 오늘의 방송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 혹 그레이트 리셋의 당위론을 제가 설득하려 한다는 식의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레이트 리셋을 지지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00원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전쟁과 살육은 상시 일어났었고 노예제 등 인권 문제, 기근, 질병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되어 왔고 또 해당 문제들이 발생되어도 인류 문명의 근간, 즉 인류 문명 자체가 붕괴한다는 우려까지는 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2023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더 이상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땜빵요법은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인류 문명의 붕괴, 심지어는 지구 생태계의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우리가 모두 아는 이슈들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지구 전체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후온난화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현재 인류의 멸망을 넘어 지구상의 생물들의 멸종위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 이상할 정도로 빈발하는 초대형 화재도 기후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현재 캐나다에 나타난 불의 토네이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지구 환경을 떠나 순수하게 인류 문명만을 살펴보자면 이제 경제 양극화는 이미 해결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강제로 재분배하지 않는 한 자산 불평등의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덕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서서히 극우주의가 대두하고 폭동까지 등장하고 있죠. 후진국 등에서는 내란이 빈발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시로 쿠데타를 경험합니다.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도 거의 한계에 온 듯합니다. 부채와 머니 프린팅으로 버티는 경제가 되어버렸죠. 선진국의 정부 부채는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선진국의 문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시간의 문제일 뿐 후진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후진국의 경우 인구 고령화가 조기에 시작되어 소위 성장판이 일찍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요즘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주장들이 많아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구 감소는 사실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이고 전 지구적 관점으로 눈을 돌리면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세계 인구는 약 80억 명 정도인데 2100년에 109억 명 수준에 이르러서야 인구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비록 인구 성장세는 낮아지겠지만 현재도 앞으로도 인구는 여전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인구 수만으로도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즉 109억 명이라는 인구는 지구의 부양 한계를 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국제생태발자국 네트워크는 1971년부터 매년 Earth Overshoot Day, 즉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란 인류가 지구 자원을 사용한 양과 그 배출 규모가 지구의 생산 능력과 자정 능력을 초과한 날을 가리킵니다. 화면에 보신 대로 2023년에는 8월 2일에 이미 지구의 생태 용량을 초과했네요. 이 단체에 따르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를 점점 더 빨리 소모한다는 말이죠.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12월이었으나 1976년 11월, 1987년 10월, 2000년 9월, 2022년 7월로 매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미 세계 인구는 지구가 수용 가능한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인구가 30억 남짓이었던 1961년에 인간은 지구 0.7개분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1971년에 이미 지구 1개분을 넘어섰고 2023년 현재는 지구 1.7개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혹여나 2023년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지구는 2.9개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과 같은 수준이라면 지구 5.1개, 중국과 같은 수준이라면 지구 2.4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선 후자 인구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사실 해결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무식하게 말하자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거나 지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흘려듣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로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프로젝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제사회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우주의 모든 것은 언제나 예외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란스러워집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연력학 제2법칙으로 불리는 엔트로피의 법칙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지만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세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류 문명부터 대학생 기숙사의 방까지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비가역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제레미 립킨이 엔트로피한 책에서 주장했죠. 이 만화에서는 엄마가 방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고 아이를 혼내네요. 그러니 이 아이가 I blame entropy, 즉 엔트로피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네요. 이 아이는 억울한 겁니다. 방이 어질러진 것이 엔트로피 때문이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다시 말하자면 엔트로피의 법칙은 우주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인류 문명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인류 문명과 사회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별도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이를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인류 문명이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원상복구된 일은 없습니다. 방이 어지러지면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문명도 결국 블루스크린이 뜨면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깔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세계경제포럼이 그레이트 리셋을 공식화했다는 의미는 저 높은 곳에 계신 그 누군가가 세계를 대청소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통상 일반 대중들은 보통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태로 현재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코로나 등의 사태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사태들은 절반의 인류의 삶을 파괴하여 살아남은 나머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수시로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지금 진행되는 전쟁들은 탈세계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류는 빈곤과 탈문명을 가져오는 탈세계화에 저항하여 대립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탈세계화가 진전되면 인류의 절반은 결국 빈곤과 심지어 탈문명을 수용하게 되죠. 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는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나머지 인류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의도적으로 공급망 인플레를 야기하고 그 핑계로 금리를 올려 자산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해 실패한 결과라기보다는 기존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존 사회 시스템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현명한 발상인 것이죠. 매우 잔인하지만 말이죠. 요즘은 이 미중 간 패권 전쟁을 말하죠. 그러나 현재 인류 상황을 보면 이는 단순한 패권 전쟁의 수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삶과 죽음을 나누는 이슈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그러니 지구를 미국과 나누어 가지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패권 경쟁에서 밀려난 측은 단순히 패권을 잃고 속국이 되어 자존심이 상하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말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중국이 스스로 미국에게 항복하겠다고 하여도 미국이 중국의 항복을 받아줄지 매우 의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최종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의 항복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고사시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년 내에 바로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는 한국이 미국과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어느 쪽에 서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지금 진보 진영 일각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양다리 외교를 벌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말 코앞의 이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좌파냐, 우파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정치 개념 문제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존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인플레 같은 야만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 대신 보다 이성적이고 우아한 연착륙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반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의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긴 영상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레이트 리셋의 지지자도 반대자도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상황과 흐름을 읽어내려고 할 뿐이죠. 마치 바람이나 해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아내려고 할 뿐입니다.
저는 일개 개인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저항할 힘이 없는 그저 무력한 한 개인일 뿐이죠. 따라서 저 같은 개인이 그레이트 리셋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아무런 의미도 없죠. 다만 바람의 방향을 읽어내어 생존을 도모하려 할 뿐입니다. 쓰나미는 피해야 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